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미국의 경제가 5.7%가 증가해서 37년 전 7.2%에 이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에는 6.9%가 성장을 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과연 올 1분기 그리고 올해에도 이게 계속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반길 만한 얘기는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표현된 그러한 발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왜 걱정이 되는 거냐고 하면은, 이제 5.7% 성장 자체는 뭐 37년 만에 최고다 하지만은, 그 전에 2020년, 그때가 저희가 마이너스 3.4%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2년간을 합치면 결국은 예년 그 팬데믹 이전에 비했을 때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빠른 성장은 아니고, 이제 2020년에 밀렸던 부분이 2021년에, 뭐라 그러죠? 복원된다 그러는 건가요? 복원. 네. 이제 복원되는 건데, 먼저 저희가 지금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 4, 4분기가 6.9%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9%를 누가 차지했냐면 재고 증가가 차지를 했어요. 네. 이 재고 증가라는 건 뭐냐면 판매가 아니고 기업들이 이제 도매나 소매 쪽에서 앞으로 판매를 대비해서 이제 물건을 더 사들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는 이 적용이 되는데 실제 판매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판매라고 하는 파이널 세일스에서는 빠지는 거니까 저희가 판매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 4분기가 2% 성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재고가 많이 는 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서 재고가 계속 늘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2022년 올해 들어서 물건 사기가 작년에 워낙 힘들었으니까 미리 좀 물건을 많이 사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었다 그러면은 금년도의 1, 4분기에는 기업들이 도매나 재고, 소매 쪽에서 재고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년도 1, 4분기에는 재고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미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1, 4분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 지출안하고 기후 대책안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재건안 BBB라고 그러죠. BBB가 지금 뭐 표류를 하고 있죠. 뭐 지금 상정은커녕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면은 2020년과 2021년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가장 큰 힘이 정부의 부양안이었는데 이 부양안에 대한 동력이 사실은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물론 인프라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인프라안은 결국은 기업들에게나 정부 공사 쪽으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소비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이렇게 시간과 사이클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프라는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BBB 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이 이제 저소득층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그게 좋다 하는 건데 그게 빠져가지고 이번에 1, 4분기에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도와주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도 어제 발표를 했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 근데 하향 조정의 가장 큰 동력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빠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작년도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재고가 늘어난 것이 많이 좌우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게 실제 판매까지 연결되는 데 대한 그 의문점이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부양안으로 많이 기대됐던 BBB, 미국 재건안이 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점에서 그 1, 4분기는 작년 4, 4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지금 그 우려를 좀 심어준 그러한 발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FOMC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잡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5번 이상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애매했었어요. 그 회의 발표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 파월 의장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클리어해졌는데, 그래도 불분명합니다. 그래도 불분명하다는 게 뭐냐면 3월에 금리는 올리겠다. 그런데 현 조건이 유지가 된다면 올리겠다라는 그것도 단서를 달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추측들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강한 추측은 뭐냐면 3월과 그 다음에 5월에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라는 설이 나왔고, 또 가장 그 보수적인 안은 0.25%로 3번 올리는 원안대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러한 해석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폭이 금년도에 0.25씩 3번 올려서 0.75까지 올라가는, 0.75에서 1.0 사이로 올라가는 가장 그 적게 올라가는 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5를 2번 올리고 나머지 기간에 0.25를 올리게 되면 거의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한 그래서 1에서 1.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그 예측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연준이 굉장히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급변하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변수들이 뭐 안정되게 변화하고 있다. 그게 좋아지는 방향이든 나빠지는 방향이든 그 안정된 변화를 하고 있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변화라는 게 오미크론이 이렇게 또 될지 2달 전에는 또 예상도 못했던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 그 다음에 선박 상황이 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 있게 큰 방향의 틀을 얘기를 못한다. 근데 연준이 이제 얘기한 것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의 위험은 양쪽에 다 있다. 성장이 안 돼서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상태가 계속 그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훨씬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양쪽의 위협이 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모르는 게 확실하다. 그런데 그 파월 의장이 그 다음에 얘기한 내용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본인은 지금 위험을 어느 쪽을 더 크다고 보냐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조금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아주 심하게 나빠진다는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기 전이라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경 긴축 정책을 갈 것이다라는 것이 연준의 분위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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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미국 재건안 BBB의 통과 가능성이 훨씬 적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도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 가만히 안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한 내용은, 어제 얘기하신 그 내용은 BBB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BBB가
금년 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긴축안의 강도가 더 세져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BBB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쪽의 압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글쎄 안이기 말이죠. 때문에 그렇단 네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BBB가 통과되는 쪽으로 기운다고 하면은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또는 횟수가 더 빨라지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어제의 분위기는 일단 BBB는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뭐 다우지수나 이러한 뉴욕 증권시장은 오늘은 뭐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이 증권시장은 어제의 연준의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조금 충격을 받고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연준은 이제 작년 11월 말에 그 방향을 바꿔버렸죠. 네. 그 전까지는 뭐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11월 하반기에 이 강경책으로 돌아섰는데 그 이후부터는 세계의 증권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움직여 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금년 초에 어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있기 전에만 해도 벌써 네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조정 코렉션 국면에 들어갔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준이 보는 견해나 또는 시장에서 보는 견해는 일단 증시의 조정은 그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증시를 얼마만큼 감안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연준은 증시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연준이 보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연준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긴축을 하다가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경착륙이 돼가지고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건데 네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소득이 줄어버리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국민소득이 줄어버리면. 예. 그런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소득과는 달리 부의 효과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늘리고 돈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줄어들면 소비를 좀 줄이는 건데 이 비율이 높지를 않아요.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소비 늘리는 게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소비를 줄이는 것도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소비와는 크게 연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정도의 조정 상태를 가지고는 이 현재의 그 연준의 기조를 바꿀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죠.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연준은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다시 유동성을 올려가지고 증시를 좀 서포트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가 쪽에서는 증시가 너무 심하게 떨어질 때는 또 이 연준이 다시 긴축안의 속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안 그럴 거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기대는 뭐 월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시 하락은 연준의 긴축 기조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증시 하락이 경기의 침체까지 가져갈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준은 그렇게 증시에는 비중을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 연준의 입장을 제일 잘 묘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